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냉전 시절에 보면은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정보전을 하는데 서로 어디를 겨냥하냐 하면은 미국은 소련 정보기관 안에 간첩을 심는 것이고 소련 정보기관은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 안에 자신들의 간첩을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상대방의 두뇌에다가 자기 편을 만들고 거기에 그 점을 두고 정보를 캐면은 이게 뭐 효과 100%입니다. 그게 따른 여러 가지 신화적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영화도 종종 나오죠. 특히 영국에서 많이 나옵니다. 스파이를 다루는 영화가 주로 영국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영국의 두 정보기관 MI5, MI6 이 두 정보기관 하나는 대외 정보기관이고 하나는 간첩을 잡는 기관인데 이 역사도 오랜 데다가 영국이 세계 제국을 경영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간첩 공작의 세계 최고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보면은 영국으로 도망간 러시아 정보기관을 추적해가지고 암살하고 하는 사태가 요사이도 영화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남북 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아직 공개된 게 없어서 잘 모르지만은 우리도 북한의 정보기관 안에 우리 편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고 북한도 한국의 정보기관 내로 침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CIA와 한국 국가정보원 사이에 과연 정보 협력이 잘 되느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작년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정보기관이 있죠. 그러나 국가정보기관은 특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이고 국가정보기관입니다. 한 국가의 정보를 대외적으로 총괄해가지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정보기관은 해외 정보기관과 직접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미국의 CIA 등 외국의 정보기관과 접촉하는 창구인 것입니다. 특히 미국 CIA죠. 우리 국가정보기관의 시초는 1961년 박정희, 김종필 주도의 5.16 군사혁명 직후에 김종필 씨가 만든 것이 당시의 중앙정보부였습니다. 그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 CIA를 많이 참고로 했습니다. 또 미국 CIA와 북한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협력 관계가 그때부터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국가정보기관까지의 교류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데 또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국가정보원 그리고 그 전신인 안기부, 그 전신인 정보부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이런 정보기관은 역시 북한에 대한 인적 정보가 많습니다. 인적 정보 가까우니까요. 또 북한 사람들 심리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런 인적 정보보다는 기계를 통한 정보, 인공위성이라든지 감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정보 수집 기능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이죠. 따라서 서로 정보를 긴밀하게 교환하고 있으며 또 우리는 한미 연합군 체제니까 한국과 미군 사이의 정보 공유가 또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한미군 그리고 중앙정보부와 CIA 사이의 협력관계 이중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핵심은 한미정보교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가장 큰 신뢰성은 뭐냐? 국정원이 CIA에 제공하는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또 CIA가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가 북한 쪽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정보 교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좌파 정권 한 10년 이전에 좌파 정권 시절부터 이런 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예컨대 육자회담을 할 때 미국 대표가 한국 대표에게 이 정보는 누구누구한테 알려져서는 안 된다
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신한다는 거죠. 불신한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 줘서는 안 된다는 이 사람이 아주 노무현 정권 때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 고위 간부에 반미운동권 출신 자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반미운동권의 핵심 멤버였던 사람이 지금 국정원 간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미국 CIA가 과연 국정원에 묘한 정보를 주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미국 CIA 안에 북한을 들락날락하면서 북한에 약점 잡힌 것 같기도 하고, 발언하는 것도 김정은 편을 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 우리 CIA가 그런 사람한테 정보를 주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신뢰관계가 깨진다 이거죠. 더구나 미국은 이 외국 정보기관에게 당한 경력이 있어가지고 매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민감합니다. 예컨대 미국 CIA는 1970년대에 오스트리아의 어느 안가를 도청을 하다가 한국의 한 저명한 사람이 거기 와서 북한 정보기관으로부터 돈도 받고 그리고 지령도 받는 것을 녹음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정보기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리지 않고, 왜 알리냐? 알리면은 수집 방법이 노출되니까 알리지 않았습니다. 정보기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느냐 하는 그 소스가 밝혀지는 것을 아주 극도로 합니다. 미국 CIA가 외국 정보기관을 믿었다가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정보기관도 아니고 영국 정보기관의 아주 핵심 고위층을 믿었다가 미국의 중요한 정보가, 그것도 한국전과 관련된 정보가 소련으로 넘어가서 한국전 수행에 있어서 지장을 겪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캠브리지 출신 간첩 4인방 이야기입니다. 1930년대에 세계 전체가 좌경화, 공산주의의 물결이 휩쓸고 특히 지식인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을 때 영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면서 학생 때부터 공산주의가 된 학생들이 있었어요. 물론 공산주의가 되는 게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련 정보기관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또 일부는 포섭도 되고, 공산주의자를 간첩으로 포섭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한국에서 주사파를 간첩으로 포섭하는 게 쉬운 것과 마찬가지죠. 신념이 같으니까요. 또 이것은 자발적입니다. 돈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산주의자니까 공산주의의 모국인 소련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내 신념이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이런 간첩이 제일 아주 유능한 간첩입니다. 특히 캠브리지 대학 출신 중에 4사람이 있었어요. 필비, 맥클레인, 버지스, 블런트란 이 4사람입니다. 이게 수재들입니다. 수재들. 또 실력이 있으니까 시험을 쳐서 외무성에 들어가고 정보기관에 들어가고 해가지고 아주 출세하는 엘리트 포스를 밟고 있었던 이 4사람이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소련 간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했습니다. 다 요직이었습니다. 딱 뭐 거두절미하고 1950년 한국 전쟁이 치러지고 있을 때, 그때 이 캠브리지 출신 영국 정보기관, 해외 정보기관 MI6입니다. MI6의 유명한 간첩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킴 필비. 이 사람이 1950년에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MI6, 영국 해외 정보기관의 미국 연락관이었습니다. 대미 연락관으로서 미국 CIA와 FBI 고위층과 접촉하는
최고급 정보를 다루는 자리에 있었어요. 워싱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요 킴필비하고 대학교 친구이기도 한 버지스는 미국 주재 영국 대사관의 2등 서기관이었습니다. 핵심 정보를 다 만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또 요 사인방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자기들끼리 다 간첩인 줄 알았습니다. 맥클레이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영국 외무성의 미국 과장이었어요. 최고 핵심입니다. 영국 외무부의 미국 과장은 최고 엘리트 자리에 있죠. 가장 중요한 부서죠. 미국 과장이죠. 또 한 사람은 워싱턴 주재 영국 대사관의 2등 서기관이죠. 또 한 사람은 영국 정보기관의 대미 연락관으로서 미국 CIA, FBI하고 고위층끼리 접촉하는 요 세 사람이 딱 미국을 무대로 딱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정과 관련된 정보가 이들을 통해서 소련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소련으로 넘어갔다. 근데 이런 정보 1950년 가을이 되면은 중공군이 물밀듯 내려옵니다. 유엔군은 총퇴각합니다. 51년 1월 4일에는 서울이 또 점령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트루만 대통령은 원자폭탄을 쓰느냐 마느냐 고민을 합니다. 메가든 원자폭탄 써야 된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도 하고, 이러니까 애틀리 영국 수상이 달려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따지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미국의 방침은 어떠냐? 원자폭탄은 쓰지 않는다는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이 바로 이 영국 간첩에 의해서 입수되어 가지고 소련으로 넘어갔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안심하고 중공군을 향해서 계속 남진해도 된다. 미국은 절대로 핵폭탄 쓰지 않는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 자들은 다 이제 신분이 들통납니다. 블런트만 이렇게 자수를 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소련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소련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여생을 마칩니다. 또 거기에 킴 필비라는 자는 거기서 회고록가 있습니다. 아주 뭡니까 이거 이 대우를 받습니다. 소련에서 대우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죽었을 때는 기념우표까지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고급 간첩이 어디 이뿐입니까? 제일 고위직에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는 간첩은 엘저 히스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한 차관보 정도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미국 국무부 엘저 히스. 이 사람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아래서 유엔 장서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엘저 히스.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재무성의 국제 담당 국장 덱스터 화이트. 덱스터 화이트는 가만히 있었으면은 장관까지 될 사람이고, 엘저 히스도 신분이 들통되지 않았으면은 장관 될 사람이었습니다. 국무장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천하의 엘리트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소련 간첩이었어요. 최고급 정보를 소련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1948년부터 이제 폭로가 되어가지고 덱스터 화이트는 심장마비로 죽고, 이 덱스터 화이트가 누구냐? 바로 세계 금융 질서를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 IMF를 만든 주무국장이었습니다. 이 화이트와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 두 사람이 IMF 만드는 실무 책임자였고, 유엔 설립은 엘저 히스라는 소련 간첩이 주도를 했으니까 참 우습죠. 전후의 세계 질서를 관리하는 유엔과 IMF가 소련 간첩에 의해서 소련 간첩이 그 설립하는 실무를 주도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간첩 세계가 오묘합니까? 한국 같은 전시에서는 결정적인 정보 하나는 정책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CIA의 반미 운동가 출신이 고위직에 있으면은 이것은
미국 국정원에 제가 지금 말을 좀 빗나갔습니다만 대한민국 국정원 고위직에 반미 운동권 출신이 포진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미국 CIA의 뺨을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하고 고급 정보는 앞으로 교류하지 말자는 전연서는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미국 CIA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영국 정보기관에 당한 그 기억이 생생한데 어떻게 국정원에 고급 정보를 주겠습니까? 지금 한미 간의 가장 고급 정보는 주로 핵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북한의 내부 사정과 관련된 겁니다. 여기서 서로 고급 정보가 오고 가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잘못하면 큰 재앙이 될지 모릅니다. 재앙이 될지 모릅니다. 재앙이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 CIA와 한국 국정원 사이가 걱정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